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시 창작, 시 쓰기 쉽다, 이렇게 써보십시오라는 그런 특강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아, 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 대표님 그 특강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대로 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면서 몇몇 분은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시만 얘기하지 말고 소설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들을 다 이제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단히 그 소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 사람이 어떤 그 문명을 발전시키고 계속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해서 세상을 편리하고 좁게 과학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설계하고 꿈꾸고 하는 것은 문예 창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작가들, 시인이나 작가들에 의해서 이미 머릿속으로 판타지로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마 이것은 구현이 될 거야 하고 꿈꾸면서 꾸며내는 이야기가 바로 작가들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 하나하나, 예를 들면은 대장금이라는 엄청난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것도 역사에 그 기록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드라마로 만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 이조실록에 보면은, 조선실록에 보면은 그 하녀 중에 음식을 잘 하는 아이가 있었다. 한 줄에 딱 그 8자 정도의 한자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작가가 보고, 소설가가 보고, 이에 그 대장금, 그 장금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대에 맞게 해서 줄거리로 쓰면 좋겠다 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고, 그냥 작가가 상상을 해서 모든 이야기를 꾸며낸 겁니다. 저기 경상남도 하동에 가면은 박경리 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토지의 줄거리에 보면은 최참판댁이 부자로 아주 잘 살다가 점점점 망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한 가정이 몰락하는 과정이 이제 토지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참판댁이라는 것이 그 하동군 그 평사리에 있는데, 그 평사리에 최참판댁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최참판이라는 이름조차도 없고 그냥 들판만 있었을 뿐인데 박경리 선생님이 자신의 딸이 김주영인가 김영주인가 그분이 뭐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이 그 탱화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탱화를 공부하는데 그 평사리에 있는 그게 무슨 대흥사인가 무슨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탱화를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을 때 박경리 선생님이 딸을 위해서 같이 따라가 준 겁니다. 거기서 들판을 한번 보고 여기 괜찮네. 이 들판을 소재로 해서 한번 소설을 하나 써볼까? 거기서 판단한 거예요. 거기는 뭐 최참판댁이니 무슨 평사리에 뭐 농사꾼이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하얀 도화지에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가며 가계도를 만들고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등장인물을 하나하나 그 지도처럼 소셜 레이션 그 서로의 인간관계를 다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사회적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25권이나 되는 그러한 아주 길고 긴 소설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상남도 하동군에 가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최참판 댁 이제 그 집 바깥채, 안채, 건너채, 뭐 뒷간채 하고 막 그 부잣집의 집을 둘러보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아마 소설 내용으로 보면 한 300년 되지 않았을까? 무슨 300년이야. 옆 사람이 한 200년 됐겠다. 그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막 내게 할까? 막 이렇게 관광객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집을 지은 거는 20년밖에 안 됐어요. 2001년도에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동군청에서 하도 최참판댁이 어디냐고 물어쌌기에 그냥 하나 세트장으로 소설을 근거로 해서 최참판댁 집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소설을 근거로 해서 소설이 먼저요. 거기에 맞게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최참판댁이고 그것은 마치 거기 가는 사람은 최참판이라는 옛날 인물이 살아있었구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든 게 박경리 선생님의 그 작가입니다. 네, 그 작가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 꿈을 꿔요. 꿈을 키웁니다. 인간의 그 욕망. 예를 들면 이태백이가 저기 저 달을 보고 그래서 개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내고 은도끼로 다듬어서 뭐 이런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이태백이가 달을 보고. 그런데 과연 거기 개수나무가 달나라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과학자들은 늘 궁금했어요. 이태백이는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그걸 가봐야지. 과학자들이 200년 후에 그 시가 나온 지 200년 뒤에 미국 그 아폴로 우주선이 유인 우주선이 타고 암스트롱 가가지고 가봤더니 개수나무는 없더라. 이게 우리나라 신문 제목입니다. 달나라에 갔더니 개수나무는 없더라. 이 사람이 직접 가봤더니 다시 얘기해서 200년 전에 작가가 꿈을 꿔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과학자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뒤에 200년 뒤에 실현을 시킵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서로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뛰어넘는 홍길동이가 11명으로 분화돼서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세상을 허균이 그림을 그렸을 때 홍길동이라는 그 정말 그런 인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인간 생활에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모바일 핸드폰입니다. 모바일 전화기, 그 핸드폰. 언제 어디서나 내 아이에게 전화할 수 있고 내 친혈육에게 통화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영상통화로 서로 발견할 수 있고 허균이가 홍길동전을 한글로 썼을 때 그 뒤 200년 만에 인간은 그 과학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그 문학가는 과학자보다 200년을 앞선다. 왜? 머릿속으로만 막 상상하니까. 그래서 문학가가 작가가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제 길게 이제 할 수는 없고 오늘 또 방송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짧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소설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 특강을 마칠까 합니다. 이 제가 그 문학에 매료된 건 바로 최인훈의 소설을 읽고 그 뒤에 문학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소설도 쓰게 됐고 시도 쓰게 됐고 결국에 이제 소설은 너무 이제 노가다 너무 이제 힘들어서 시만 이제 쭉 썼었는데 그 소설을 내 마음을 내가 문학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소설의 제목은 최인훈의 웃음소리라는 소설입니다. 그것을 내 생활을 완전 바로 잡은 방향을 만들어준 소설이죠. 최인훈 작가는 1960년대 가장 이 땅에서 훌륭한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최인훈이 쓴 소설이다 하면 누구든지 서로 앞다투어 그 소설을 읽고 싶어 하고 가장 많은 소설을 1960년대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소리는 1966년도 신동화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가의 구성입니다. 이 소설을 하나 쓰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가슴에 담고 독자들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그 시작은 서울의 어떤 유흥업소 그러니까 호스테스입니다. 이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은 호스테스 그 유흥주점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여인이 처음에 이러한 그 유흥업계에 처음 발을 디뎌놨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많은 남성들이 정말 한번 같이 눈길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예뻤어요. 그런데 한 20년 가까이 그 생활을 해서 40살이 이제 다 됐는데도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많은 남성들하고 어떤 사랑도 해봤고 돈도 좀 모으다가 전부 다 사기당하고 없고 오로지 남은 거는 이마에 인생 계급장밖에 없어요. 주름이 지고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은 상당히 이제 사가진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어떤 남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생활을 계속하는데 처음 생활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이 계속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싸운 거 없이 얻어진 거 없이 그냥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죽고 싶다. 그리고 아까부터는 죽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도 이제 뭐 찻잔 날르고 그 뭔가 좀 서빙을 하다가 쟁반을 엎질러서 유리잔을 깨트리고 한 그런 사고가 또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더 이상 오늘은 조퇴를 해야 되겠다.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주거 환경은 그냥 원룸에 방 하나에 부엌 달리고 한 그런 방에서 이제 숙소가 있고 천장에는 뭐 이렇게 뭐 지금처럼 이러한 현대적인 어떤 장식이 없이 그냥 사방 연속문이 있는 그런 문양을 보고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대강 챙겨서 가자.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어디로 가냐. 그래서 용산역쯤 됐을 거예요. 거기서 남행열차를 탑니다. 온천이 있고 또 자기의 추억이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죽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의 최후의 욕심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에 죽고 싶고 가장 아름다웠던 곳에서 죽고 싶은 게 마지막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야간 열차를 타고 새벽쯤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무릎을 베어주시면서 참 이게 반장이었기 때문에 너는 너무 똑똑해. 앞으로 너는 커서 외교관이 될 거야. 그 외교관 할 수 있지? 예, 저는 외교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 말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야 돼.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훌륭한 노벨상을 타는 문학가가 되기도 하고 한 그 담임 여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자기를 갖다가 꿈을 심어준 그 장소가 바로 하얀 그 아주 노란 금잔디가 있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학교 뒷산. 그것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버리는 듯한 태양이 동쪽에서 뜬 태양이 서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몸부림치는 하루의 피로를 다 풀어버리는 듯한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노란 금잔디가 있었고 포근한 담임 선생님의 무릎이 있었고 나의 꿈이 있었던 그곳에 죽고 싶은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내렸기 때문에 여인숙에 들려서 그 시간이 오기를 저녁 노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이제 정말 힘들게 기다려서 오후 5시쯤 됐을 때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이제 언덕에 올라가면 학교 뒷산 언덕에 올라가면 바로 이제 그 장소가 보여요. 멀리 묘가 있고 노란 금잔디가 있고 한 그곳에. 근데 언덕 위에 딱 올라섰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죽고 싶은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자리에는 신혼부부인 듯한 남녀 두 사람이 빨간 파라솔을 쓰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말 행복이 쏟아지는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멀리서 이제 듣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를 막 이게 들어요. 나는 저기서 죽으러 왔는데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네 하고 생각을 하고, 저들의 행복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지금 옆에서 그냥 뭐 약을 먹고 버르적거리면 죽으면 저들의 행복은 깨질 거야. 저들에게 양보를 해서 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내일 죽자 하고 내려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려와서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했는데, 그날 밤에는 비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없어요. 그 노란 금잔디에 그렇게 포근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룻밤을 그 여인숙에 또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고갯마루에 딱 올라서서 그 장소를 봅니다. 그 장소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나 저기 죽으러 왔는데 저기에 그 아름다운 나의 아지트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뺑 둘러 서 있어. 이제 죽는다는 거 잠깐 잊어버리고 가까이 가서 살핍니다. 아, 왜 그러지? 뭐가 궁금해서 봤더니 여자의 그 뾰족구두 하일이 저쪽에 벗겨져 있고 가마니 떼기가 덮여 있고 가마니 떼기 밑에는 남녀 두 사람이 덮여 있고 빨간 파라솔은 저만큼 날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그 상태를 보고 멀끄러미 보다가 말없음 음표 6개가 찍히고 이 소설은 끝나요. 아, 그랬었구나 라고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고서는 이 여인은 거기서 하룻밤을 더 잔 뒤에 다시 서울로 와서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온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남녀가 죽은 때가 문제입니다. 언제 죽었느냐. 지금 오늘 올라오기 전에, 바로 전에 죽었다. 아닙니다. 어제 비바람이 불을 때 죽었다. 아닙니다. 그저께 내가 보고 나서 내려왔을 때 그 뒤에 죽었다. 아닙니다. 이미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묘에 기댄 채로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죽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죽어 있었던 상태를 빨간 파라솔을 위에 걸쳐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냥 먼 데서 행복한 깨알 쏟아지는 듯한 웃음소리를 환청으로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웃음소리입니다. 웃음소리를 죽어있는 시체에서 환청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인간살이에서 내가 지금 괴롭고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쟤는 괜찮아. 또는 내 친구 사이에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나보다 더 불행한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보는 그 웃음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는, 웃음소리 속에는 불행이, 아주 죽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깁니다. 이 작가 최인훈 시인은 실제로 지금 나중에 내가 얘기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말없으면 표, 아, 그랬었구나 하고 그걸로 끝나요. 설명하지 않아요. 처음에 한 번 읽으면 몰라. 두 번 읽으면 좀 알 것 같아, 뭔가. 한 세 번쯤 읽으면 요 내용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소설에서 감추어 놓은 그 장치들이
이처럼 독자들을 막 심금을 울립니다. 짧은 시, 짧은 소설. 이 최인은의 작품은 특히 이제 꽁트적인 그 요소가 이제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읽고 나서 쾌감을 느낍니다. 반전, 굉장한 걸 독자들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설을 좀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장치를 하고 싶은 다 내레이션으로 쏟아내지 말고 내레이션을 감추고 이와 같은 어떤 스토리를 엮었을 때 극적으로 정말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작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